주위에 핀 꽃들을 보라. 꽃들은 생과 사에 연연하지 않고 그때그때 자기 생에 최선을 다한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나이 60이 넘으면 이제는 더욱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한결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는 진리를 말이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는 생성과 소멸, 집합과 분산의 끊임없는 순환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원리이다.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변하며 날씨도 오늘은 맑았다가 내일은 비가 오는 등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은 재행무상의 원리를 보여준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자. 사람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거쳐 어른이 되고 결국 노인이 된다. 우리의 감정 역시 마찬가지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슬펐다가 기뻐지고 하며 우리의 감정도 한결같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삶이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대로 있기를 희망한다. 이런 집착이 곧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밤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도 생성, 유지,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인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진다. 이 변화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이로 인해 삶에는 즐거움과 행복도 있고 고뇌와 고통도 따른다. 우리의 지나온 삶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로 가득 차 있다. 지나간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도 그럴 것이다.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이 인생이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게 된다. 세상 만물이 모두 변화하고 움직이니 항상 언제나 그 모습, 그 상태인 것은 없다는 것이다. 세상 만사 변화무쌍하기에 무엇을 붙잡아 두려 하나. 너무 집착하거나 욕심 부리지 말라는 뜻이다. 욕심과 집착은 괴로움을 일으킨다. 재행무상의 뜻을 되새기면 영원한 즐거움도 영원한 고통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생이라는 계절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간다. 얼음장 같은 추위로 온 세상을 얼어붙게 하던 혹한의 겨울도, 숨막히는 열기로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 같던 폭염의 여름도 결국은 시간의 강을 따라 흘러가는 한때의 현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관찰하면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시간이 약이라는 격언처럼 가슴을 찢는 듯한 칼날 같은 극심한 고통도 시간을 거치면 무뎌지고 약해진다. 따라서 순간의 감정이나 일시적 현상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안정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품 정리사들이 전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혼자 살던 노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은 가족들이 그 집을 정리하러 온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모아둔 것들이 결국은 폐기물이 되어 트럭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다. 7년 전 유품 정리업체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유품 정리를 하는 곳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그는 혼자 살고 있는데 유품 정리를 예약해도 괜찮냐고 물었다. 그는 부인이 죽은 후 자기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주위에 없어 걱정하고 있었다. 이것이 유품 정리 생전 예약을 의뢰한 첫 고객이었다.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다. 가족이 흩어져 살며 서로 뜸하게 연락하다 보니 시신이 늦게 발견되는 일이 생긴다.
서울 압구정의 한 아파트에서 살던 한 남성은 죽은 채 한 달 만에 발견됐다. 아내와 딸이 있었지만 미국에 살아 교류가 거의 없었다. 수납장에는 라면 봉지만 가득했다. 부인과 딸이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거의 한국말을 못했다.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유했지만 삶은 고독했다. 유품 정리업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자 지난해 유품 정리사들이 모여 한국유품정리사협회가 탄생했다. 협회에 등록된 유품 정리업체들이 현장을 다니며 고인이 쓴 열심히 살자는 격언이나 인생을 잘 사는 기술과 같은 자기계발서를 보면 열심히 살려 했던 고인이 떠올라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한다. 현재 협회는 고양시와 복지나눔, 일촌맺기 협약을 맺었다. 몸이 불편하고 가난한 노인들이 요양원으로 가면 사후에 남겨진 물건을 협회에 소속된 유품 정리업체가 정리하기로 했다. 가난한 노인들도 남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사후 유품 정리와 장례를 문의한다. 어떤 70대 여성은 장례 실천 나눔회에 유품 정리와 장례를 의뢰했다. 이 단체는 어려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장례 봉사를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고인이 살던 집의 보증금과 남은 재산, 그리고 단체 후원비로 장례가 치러진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이 할머니는 장례를 준비할 형편이 안 됐다. 유일한 가족인 동생도 식당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았다. 동생에게 손을 내밀 수 없던 할머니는 직접 이 단체를 찾아가 장례를 부탁했다. 또 다른 독거노인의 친동생은 오빠의 생전 부탁이라며 장례봉사 단체를 찾아왔다. 독거노인이었던 그 오빠는 뇌수술 후 합병증으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다. 동생의 요청으로 그의 집을 찾았을 때 방에는 일용직으로 번 돈의 내용과 장례봉사 단체의 전화번호가 적힌 A4 용지가 펼쳐져 있었다. 한편에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젊은 시절 바다에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소자 고령화, 핵 가족화를 배경으로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사회 문제가 되어 가구나 생활용품이 대량으로 남겨진 상태로 거주자가 죽었을 경우 남겨진 유족에게는 유품의 정리와 폐기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첫째, 낡고 해진 옷가지들을 쌓아두지 마라.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옷장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디자인이나 취향이 오래되거나 우리 집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또한 버리기는 아깝고 외출복으로는 낡아서 못 입는 옷을 홈웨어로 입으려고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홈웨어나 작업복으로 입을 옷은 전체 개수를 제한하고 그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택도 떼지 않았거나 상태가 좋은 옷은 나눔이나 중고 판매를 통해 비우는 것이 좋다. 모자, 머플러, 가방, 벨트, 넥타이 등 잘 사용하지 않는 소품들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아까워서 못 버렸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르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당신에게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유행이 지났거나 사용하기 꺼려지는 소품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라. 하지만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유행이 지났거나 사용하기 꺼려지는 소품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라. 옷장 안에서 옷을 꺼낸 뒤 빈 옷걸이와 갈아입은 실내복을 넣어둘 바구니를 옷장 안에 두는 식으로 모든 물건만의 공간을 두는 것이 좋다. 새로운 물건 하나를 사면 기존 물건 중 오래되고 덜 쓰는 것 하나를 정리해 수납 공간을 지켜야 한다. 정리 상태를 유지하려면 쓴 물건이
늘 제자리로 돌아가 있어야 한다. 정리 때 수납용품에 이름표를 붙여 사용 뒤 제자리에 정돈할 수 있도록 한다. 어르신들이 정리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정리 정돈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녀들은 결혼해서 집을 떠나는데 물건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 물건들은 자신들이 피땀 흘린 돈으로 산 것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추억도 배어있기 때문에 차마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어르신들은 전쟁도 겪으셨고 그 이후는 베이비 부머 세대다.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고 근검절약, 희생, 봉사의 아이콘이다. 자기들은 아껴 쓰면서 자녀들에게는 많은 것을 해주셨다. 월급 타서 살림도 장만하고 학교도 고등교육 이상 투자했다. 컴퓨터, 그랜드 피아노도 사주고. 그런데 자녀들이 결혼할 때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가져가다 보니 본가에 짐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고장난 가전제품들을 방치하지 마라. 언젠가 고칠 생각으로 구석에 모아둔 선풍기, 토스터, 믹서기들이 있는가? 그런 기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낡아질 뿐이다.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나을 때가 대부분이다. 고장난 것에 매달려 있을 시간에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정리하라. 정리 수납에는 시간, 체력, 판단력이 필요하다.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안에 집중해 작업해야 한다. 정리를 잘 하려면 버리는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옛날에 입었던 옷, 고장난 전자제품,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 불편해서 평소에 쓰지 않는 물건 등이 그 기준이다. 집안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들 중에서는 기간이 지난 전공서적, 교과서, 사전 등을 빼내야 한다. 물건을 어디에 둬야 편할지를 정한 뒤에 수납해야 한다. 가족별, 계절별, 종류별로 나누고 사용 빈도를 고려한다. 어디에 놓아야 그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하는가를 생각해 물건을 알맞은 위치에 놓고 분류한 물건들을 끼리끼리 모아서 담는다. 기존 공간을 최대한 쓸모있게 만든다. 서랍은 서랍 전체를 통으로 사용하지 말고 구획을 나눠 수납한다. 40세가 넘으면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정리는 점점 어려워진다.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추억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리하지 않고 모아두면 의미 있던 물건도 짐이 되고 쓰레기가 되는 법이다. 셋째,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과 불필요한 일회용품들을 버려라. 냉장고 깊숙이 숨어있는 양념들, 서랍 속에 쌓여있는 배달음식 포크와 숟가락들, 언제 받았는지도 모를 종이봉투들이 집안을 어지럽히고 있다. 배달음식을 시켜 먹게 되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일회용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집에서 보관하는 것들은 언제 제조되었는지 모르고 유통기한을 훨씬 넘긴 것들이 많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도 배달 음식을 시킬 때에 일회용품은 최대한 받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재사용하기 위해 쇼핑백이나 빈 박스, 포장지를 보관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너무 많이 보관하는 경우 이 역시도 버려야 할 품목에 해당한다. 언급한 물건들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장시간 보관할 경우 변형되거나 곰팡이가 생길 우려가 있다. 또한 곳곳에 방치되어 보관 중이라면 집안을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 견고하고 마음에 드는 꼭 필요한 몇 가지만 남기고 정리하도록 한다. 당장 버려도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을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널려 있다. 어떤 물건을 비워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버려도 당신의 일상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을 물건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의미 없는 서류들과 오래된 영수증들을 정리하라. 가방이나 외투 주머니에서 잉크마저 지워진 영수증이 나온 적이 있는가? 집안 어딘가에 수북이 고지서를 모아놓은 공간이 있는가? 나중에 봐야지 하고 모아놨던 영수증, 고지서, 전단지들도 지금 정리해야 할 품목에 해당한다. 중요한 서류만 따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려라. 일기, 편지, 수첩, 주소록이나 메모 등 통장 등은 1년부터 2년 정도는 필요하게 되기도 하므로 보관하되 그 외에 가구나 단상 등의 가재도구는 복지시설에, 서적 등은 지역의 도서관이나 학교 등에 기증되기도 한다. 하지만 안에는 인수자가 붙지 않는 혹은 재산으로서의 처분을 실시하는 것도 할 수 없는 물품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분류에서는 귀중품이나 추억의 물건 등은 직접 유족에게 인도해지지만 추억의 물건의 범주에서도 안에는 유족의 기분을 해치는 것이 포함되는 경우는 업자가 유족 측의 심정을 깊이 생각해 처분하기도 한다고 한다. 식료품은 원칙으로서 처분되지만 가전제품에서는 중고품로서 매각된 후 그 매각 이익이 유족에게 건네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처분함, 하지 않음은 원칙 유족의 의향이 반영된다. 다섯째,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과 밀폐 용기들을 정리하라. 여러 행사에서 사은품으로 받았거나 예뻐서 샀던 텀블러들이 한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지는 않는가? 어느새 한 공간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아지지는 않았나? 이번 기회에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남기고 정리해 보도록 한다. 텀블러도 밀폐 용기와 마찬가지로 고무 패킹이 있는 것들은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해줘야 한다. 잘못 보관했다가는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뚜껑 속 고무 패킹에 오염물질이나 이물질이 낄 경우 미생물이 번식하게 된다. 이런 밀폐 용기는 과감히 버리고 너무 많다면 중고 판매로 비워보라.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남기고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쑤시개나 클립 등으로 고무 패킹을 빼서 베이킹소다 2스푼과 구연산 1스푼을 푼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1시간 정도 담가둔다. 솔로 가볍게 닦아준 후에 완전히 건조해서 뚜껑에 끼워야 한다. 그렇게 관리할 자신이 없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낫다. 사용한 캔은 액세서리나 작은 물건을 정리하는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깨끗하게 씻어 겉면을 원하는 대로 꾸며 활용하자. 팔찌가 서로 엉겨 서랍장에 있는가? 유리병만 있으면 팔찌를 단정하게 정리할 수 있다. 깨끗하게 잘 씻어 옷장 옆에 두고 팔찌를 끼워둔다. 나무 상자에 유리병을 붙여두면 훨씬 더 보기 좋다. 옷걸이는 옷을 거는 용도뿐만 아니라 안경을 걸어두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공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경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집을 정리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갈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집 구석구석 정리할 것도 산더미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버리기도 해야 한다. 물건을 제자리에 정돈하는 도구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방법이 애매해 막막해질 때도 있다. 하지만 단 몇 분 안에 새 집처럼 정리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집 정리 방법이 있다. 신발 정리함으로 청소용품을 보관할 수 있다. 여러 칸으로 구분되어 있어 원하는 곳 어디에나 둘 수 있다. 집안 구석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통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하는 데 유용하다. 아이 운동기구가 집안 곳곳에 널려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고무밴드를 활용해보자. 여섯째, 오래된 책들과 잡지들을 정리하라. 집안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책장에서는 기간이 지난 전공서적, 교과서, 사전 등을 빼내야 한다. 이런 책들은 이제 그 역할을 다했다.
사랑하되 집착이 없어야 하고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책에 대한 애착도 마찬가지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마음이 그곳에 딱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분별의 괴로움은 시작된다. 사랑이 오면 사랑을 하고 미움이 오면 미워하되 머무는 바 없이 해야 한다. 인연 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인연 따라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집착만은 놓아야 한다. 추억이 담긴 책이라 해도 지금 읽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다. 물건을 어디에 둬야 편할지를 정한 뒤에 수납해야 한다. 가족별, 계절별, 종류별로 나누고 사용 빈도를 고려한다. 어디에 놓아야 그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하는가를 생각해 물건을 알맞은 위치에 놓고 분류한 물건들을 끼리끼리 모아서 담는다. 기존 공간을 최대한 쓸모있게 만든다. 서랍은 서랍 전체를 통으로 사용하지 말고 구획을 나눠 수납한다. 책들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주 읽는 책, 가끔 참고하는 책, 기념으로 보관하는 책을 구분해서 배치하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념으로 보관한다는 책들이 결국은 먼지만 쌓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죽음 또한 삶을 좋아함, 즉 살고자 하는 집착에서 오고 사랑의 아픔도 사람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가난의 괴로움도 부유함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이렇듯 모든 괴로움은 좋고 싫은 두 가지 분별로 인해 온다.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돌처럼 무감각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사랑하되 집착이 없어야 하고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마음이 그곳에 딱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분별의 괴로움은 시작된다. 사랑이 오면 사랑을 하고 미움이 오면 미워하되 머무는 바 없이 해야 한다. 인연 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인연 따라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집착만은 놓아야 한다. 7째, 각종 선물과 기념품들을 정리하라.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기념품들이 서랍 깊숙이 잠들어 있다. 이런 물건들은 받았을 때의 마음만 간직하고 과감히 정리하라. 물건 자체보다는 그 마음이 더 소중한 것이다.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은 이미 당신의 가슴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다. 그 물건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나 미래 쪽에 한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버린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항상 현재일 뿐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다면 여기에는 삶과 죽음의 두려움도 발붙일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 살 때는 삶에 철저해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해 그 전부가 죽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살 때는 삶에 전력을 기울여 뻐근하게 살아야 하고 일단 삶이 다하면 미련 없이 선뜻 버리고 떠나야 한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계절이 깊어가고 있다. 조금 있으면 나무들이 잎을 다 떨어뜨린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벌써 가을이다. 세월이 빠르다고 한탄하지 마라.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나무에서 잎이 떨어진 낙엽, 계절이 빚어내는 열매. 이런 자연의 변화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 천착해보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나무에서 잎이 떨어진 낙엽처럼 우리도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다 버려야 한다. 털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홀가분해진다.
마치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내년에 새움이 트는 것처럼 모두 버려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가졌던 어떤 생각, 불필요한 소유물을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래야 내 주위로 맑은 바람이 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정적인 틀에서, 관습적인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도배를 하거나 이사를 하려고 짐을 챙기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 주인은 생각한다. 이걸 챙기자니 짐스럽고 그렇다고 남 주기는 아깝다. 그런 짐들이 얼마나 많은가. 처음에는 다 필요한 것 같아서 사들이고 들여놓은 것이지만 살다 보니 점점 의미는 사라지고 짐만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건 그냥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다. 덜어버려야 한다. 그러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진다. 신경이 분산되지 않고 생활이 단순해진다. 단순해지면 마음이 굉장히 맑아진다. 아까울 게 뭐가 있는가. 언젠가는 이 몸뚱이도 다 버리고 갈 텐데 하찮은 물건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연습을 해야 한다. 아무 연습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숨이 넘어가는데도 눈을 못 감는다. 죽음은 고통이 아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통만 남는다. 준비를 해야 한다. 떠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유족이 있거나 고인이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주로 폐기물업자나 재활용업자가 유품을 처리한다는 현실을 생각해보라. 고인이 사용하던 집기를 헐값에 사들여 사용 가능한 제품은 중고 물품 업체에 판매하고 나머지 유품들은 폐기하는 것이다. 이들은 유족에게 직접 의뢰를 받기도 하지만 상조업체나 장례식장 등을 통해 이 일을 맡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고인 유품에 대한 이러한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평생 아끼고 모은 물건들이 결국 남은 가족들에게는 처리해야 할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적극적인 사전 정리가 필요하다. 죽음을 앞두고 운신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허둥지둥 정리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조금씩 자신의 물건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사진이나 서신과 같은 개인적인 추억의 물건을 기록물로 보고 남길 것인지 아니면 미리 파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본인 입장에선 자산이라 보기 어려운 것들도 물건에 따라 기증 등을 통해 활용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 또 유품을 정리하는 사람이 힘들지 않도록 미리 조금씩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유품을 정리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거나 사전에 유품 정리 부탁을 할 만한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돈독히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사후의 유품 정리는 본인이 결코 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맡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사람이 산다는 건 무엇인가?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다.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사람이다.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이다. 맨날 똑같은 거 되풀이하는 사람, 어떤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는 사람, 그건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낡은 것으로부터, 묵은 것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거듭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새롭게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노력, 새롭게 피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온다. 창조적인 노력이 없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오는 것이다.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는가? 가난하고 어려워서 아등바등 뛰어다니며 살 때는 아무렇지 않다. 아픈 게 뭔가? 감기가 뭔가? 그런 거 없지 않은가?
그런데 살만해지면, 몸이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아프다 하고 쑤신다고 한다. 그래서 순간순간 깨어나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한다. 꽃도 그렇게 피어나서 새로운 향기를 내뿜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사람이 제자리 걸음만 해서 되겠는가? 창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요즘처럼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단순성을 삶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가? 복잡하기 때문에 내 자신만이라도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단순함이란 무엇인가? 단순함이란 것은 단조로움과 다른 것이다. 단조로움은 변화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단순함은 명료한 것이다. 복잡하지 않은 것이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드러내버리고 꼭 있어야 할 것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결정체 같은 것. 복잡한 것을 다 소화하고 나서 어떤 궁극에 다 다른 그런 상태. 보석 같은 것. 그것이 단순함이다. 그림으로 치면 수묵화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물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색으로 칠하면 뭔가 화려해 보인다. 거기에는 또 그 나름의 예술 세계가 있다. 그런데 먹은 단 하나의 색이다. 그리고 진한 농담은 있어도 색상은 한 가지뿐이다. 이것이 참 묘하다. 딱 한 가지 색인데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이 우주가, 이 만상이,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든 심리가 먹 한 색으로 전부 표현된다. 먹은 또 침묵의 세계이다. 진짜 친한 사이에서는 입 다물고 마주보기만 해도 다 통하지 않는가. 먹이 나타내는 세계가 꼭 그렇다. 말없이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 수 있다. 먹의 세계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깊은 이해와 소통을 선사한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순간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먹의 세계는 물리적인 색상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탐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신비함과 삶의 다양성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먹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이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함께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말은 피로를 불러온다. 많은 말 뒤에는 오해가 뒤따른다. 말은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무기이기도 하다. 우리의 말은 종종 우리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해석되곤 한다. 말 한마디가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때는 침묵이 더 나은 의사소통의 수단일 수 있다. 말을 꺼내기 전에 그 말의 의미와 그 말이 초래할 결과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말이란 특별한 힘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 우리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책임을 진다. 우리의 표현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통해 사랑과 이해를 전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야 한다. 조용한 마음과 선명한 정신으로 말을 선택하고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비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텅 비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단순한 충만이 있지 않은가. 방을 도배하고 나서 아직 가구를 들여놓지 않았을 때 그 방에 앉아 한번 둘러보라. 한 폭의 수묵화처럼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진짜 기분 좋아지고 홀가분해진다. 그리고 넉넉해진다. 거치적거리는 것 하나 없이 텅 빈 공간에 앉아 있으니 넉넉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그렇게 평온하다. 중국의 백장회에 선사가 계셨다.
총종의 기틀을 마련한 분으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이런 교훈을 남기셨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선사께 어떤 것이 가장 기특한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독좌대봉이라고 답하셨다. 백장회의 선사가 살던 산 이름이 백장산인데 거기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대웅봉이다. 그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것이 가장 기특한 일이라는 것이다. 봉우리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 중국 어디 명산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혼자 앉아있는다고 이것이 기특한 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의 참뜻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이다.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기특한 일이라는 뜻이다.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기저기 팔리지 않고 밝은 정신으로 우뚝 앉아있는 것, 당당하게 앉아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특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하면 홀로 있는 그런 순간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본래 자기와 마주서라는 것이다. 신 앞에 단독자가 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욕심에 불필요한 물건에 치이다 보니 홀로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 수양의 의미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자기 실상을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이 단순한 행위를 통해 느끼라는 것이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덕목은 무엇이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과유불급, 무엇이든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 과욕필패,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스스로 화를 부른다는 말이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중도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긴다. 욕심이란 행복을 앗아가고 괴로움만 가져오니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욕심을 비워야 한다. 욕심을 조금만 줄여도 인생에서 맞이하게 될 예기치 않은 화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결국 화를 부르니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주위의 과욕으로 돈과 명예, 가족, 인간관계까지 잃는 경우를 종종 본다. 지나고 보면 이런 욕심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고 후회만 남는다. 사람의 욕심은 적절하면 약이 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욕심이 지나친 과욕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을 인생의 중요한 철학으로 다루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서 사람의 욕망과 교만을 경계하고 복과 권세를 적당히 누리고 늘 겸손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문장이 있다. 복이 있다고 모두 누리지 말라. 복이 다하면 빈궁해진다. 권세가 있다고 모두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만나게 된다. 복이 있거든 늘 아끼고 세력이 있거든 늘 겸손하라. 사람이 지닌 교만과 사치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며 적당한 생활을 즐긴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기쁘게 살아간다.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보다 마음을 편하게 다스리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맹자는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욕심을 줄이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욕심을 없애야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진다. 욕심이 지나치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다. 주위에 보면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 마음의 고통을 이고지고 사는 이들이 많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내가 가질 수 없는 것까지 맹목적으로 원하다가 좌절하며 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간다. 인생에서 만족을 느낄 새가 없는 것이다. 항상 좋은 자리가 탐이 나고 항상 많은 재물을 갖고 싶고 항상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욕심이 끝이 없다. 끝이 없는 욕심은 채워도 채워도 허기진다. 항상 허기지니 만족감을 못 느낀다. 만족감을 못 느끼니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긴다. 욕심을 줄여야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맹자의 말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인생의 진리이다. 무슨 일이든 지나치면 달이 난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으니 사단이 난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 욕심이 우리를 통제하게 된다. 욕심을 다스려야 화를 멀리할 수 있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마음을 비우고 과욕을 줄여야 한다.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바람도 욕심이다. 우리가 흔히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다. 상반되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지려고 하는 마음도 욕심이다.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서도 그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런 어리석은 욕심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을 받고 싶다면 복을 짓는 행동을 해야 하고 벌을 안 받으려면 죄 짓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노력은 하지 않고 뭔가 대가만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이치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마음가짐이 결국 괴로움을 일으킨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이치에 맞지 않는 바람을 갖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합당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버릴 줄 알아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과장과 남용은 본래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조화로움이다. 영혼을 맑게 혹은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것이 본질이다. 천수경의 도량청정무화진 삼보천룡강자지라는 구절이 있다. 도량이 깨끗해져서 티끌과 더러움이 없을 때 불법승 삼보와 천룡팔부가 이 땅에 내려온다 라는 뜻이다. 여기서 도량이라 하는 것은 꼭 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곳이 다 도량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도량이다.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다 도량이다. 이곳을 깨끗하게, 더러움이 없게 하면, 즉 영혼을 정결하게 하면 진리와 법, 부처님이 내려온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집을 치우지 않을 때가 많다. 그냥 막 잔뜩 늘어놓고 살기도 한다. 그것은 나의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나의 혼란스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때그때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따라서 배운다. 길을 나서기 전에 꼭 휴지통을 비우는 것처럼 이틀이 됐든 사흘이 됐든 기거하는 곳에서 나올 때는 꼭 휴지통을 비우는 것처럼 말이다. 거기에 무슨 크고 거창한 비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대부분 종이 쪽지, 끄적거리다만 글 같은 것이다. 간혹 쓰다만 편지 같은 것도 있다. 보통 사람이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어쓰겠지만 일단 태운다. 불에 태워버린다. 왜냐하면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할 때 남은 물건들이 추한 꼴을 드러낼까 싶어서이다. 추한 꼴을 보이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버린다. 그것이 생활관이 돼서 일이 있어 나가다가도 다시 들어가
한 번 더 정리를 한다.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순간순간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 비록 겉모습은 비슷하여 똑같은 눈매와 똑같은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어제의 나는 이미 죽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새로운 나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무엇이 똑같아 보인다면 그건 우리 마음속에 과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통해서 어떤 관념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늘 똑같은 것처럼, 같은 것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삶은 순간마다 새롭다. 꽃을 보라. 어제 핀 꽃이 다르고 오늘 핀 꽃이 다르다.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다르다. 그 빛깔과 그 향기와 그 모습 다르다. 위기 속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내일이 있다는 것이다. 절망한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으니 희망도 있는 것이다. 인생에는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다. 그리고 바람 부는 날이 지나가면 반드시 맑은 날이 온다. 이것이 우주의 순환이다. 늘 이렇게 순환한다. 인류 역사 자체가 그렇다.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그렇게 순환한다. 그러므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현재가 늪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뭔가 새로운 흐름이 있다. 스콧 니어링이라는 성실한 자연주의자가 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깊고 심오한 관조의 세계를 펼친 사람이다. 또한 그 사람 책을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화로운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이다. 그가 남긴 말을 음미해 본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결코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 집, 식사, 옷차림을 검소하게 하고 번잡스러움을 피하라. 날마다 자연과 만나고 발밑에 땅을 느껴라.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날을 살라. 다른 사람과 나누라. 인생과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생활 속에서 웃음을 찾으라. 이 세상 모든 것에 애정을 가져라.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생명을 안으로 살펴보라.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한다. 평정을 잃지 말라는 것을 불교식으로 말하면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번잡스러움을 피하라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연 속에 살라고 충고한다. 그렇다고 나는 이 말을 자연을 즐기라는 뜻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라. 땀을 흘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날을 충실히 살라는 것은 근심이나 걱정을 앞당기지 말라는 것이다.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한다. 내 이웃을 보살피라는 뜻이다. 또한 인생의 근원적인 비밀은 무엇인지, 이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또 소문만 복 내라고 하지 않는가? 웃음은 단지 즐겁고 기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복을 표현하는 말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본질 중 하나는 복이다. 행운이나 재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복이다. 복은 상서로운 것이며 나누는 것이다. 나를 이롭게 하면 남을 이롭게 하는 수단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 얼굴 찌푸리지 마라. 복이 누군가 집에 찾아갔다가도
주인이 찌푸리는 걸 보고 어이쿠, 다른 곳에 가야겠네. 돌아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들어오는 복을 자기 스스로 내치지 마라. 이 복으로 나와 이웃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것도 너무 간단하다. 웃으면 된다. 이 단순한 가치가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아름다운 인생을,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삶을 쾌적하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작업이다. 외출이 잦던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집에만 있다 보니 정리를 등한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결과다. 집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안전한 내 집에서라도 제대로 된 정리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한다.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모두 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붙잡히는 것에 집착한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이면에는 더 깊고 오묘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은 한 부분이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 밑바탕을 이루는 곳에 정신의 세계가 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은 달변이 아니라 침묵으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영성으로 충만한 세계이기도 하다.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관계를 생각해보자. 좋은 친구 사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빠르게 흘러간다. 하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 한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 거북스럽다. 마주한 시간이 지겹고 더디 흐른다. 이 우주에 가득 찬 에너지는 자력과 같아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쳐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 하지만 이때의 같은 것, 다른 것은 정반대가 아니다. 그저 다른 존재, 다른 실체일 뿐이다. 친구 사이를 예로 들어 시간 흐름을 말했지만 시간은 관념적인 것일 뿐이다. 이 시간의 흐름을 선하게 대하면 우주에 있는 선한 기운이 달려온다. 악하게 대하면 우주에 있는 파괴적인 요소가 몰려온다.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자. 내가 착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지니게 되면 모든 편안한 요소들이 같이 어울린다. 그런데 심사가 뒤틀려서 생각이 불안해지면 사사건건 매사 흔들리게 된다. 이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으로 느끼는 세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본질적인 세계이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세계는 하나의 부분이다.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늘 생활하고 경험하는 일상을 통해서도 그 깊은 배후의 세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있다.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한 생각 불쑥 일어나서 성자가 될 수도 있고 한 생각 잘못 흘러 도둑이 될 수도 있다. 본래부터 성자가 어디에 있는가? 본래부터 도둑이 어디에 있는가? 한 생각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성자가 되기도 하고 도둑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남을 미워하는 생각, 그리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나쁜 업력이 되어 자기도 모르게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이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동물은 자연의 목소리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사람은 마음의 목소리인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 한 생각 일으킨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동작, 입으로 하는 말, 마음속에서 하는 생각은 모두 업이 된다.
흔히 업은 훗날 선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 나의 동작과 말과 생각이 짓는 업이 자꾸 쌓이면 그게 업력이 된다. 좋은 업, 즉 선업을 쌓으면 좋은 업력이 되고, 나쁜 업, 즉 악업을 쌓으면 나쁜 업력이 된다. 선에는 낙과를 일으키는 힘이 있고 악에는 고과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 또 업장이라는 말도 있다. 동작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악업에 의한 장애를 이르는 말이다. 업력과 업장은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관성 법칙과 같은 것이다. 생사윤회라는 줄의 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삼계육도의 생사세계를 돌고 돈다. 흔히 번뇌를 끊는다, 욕망을 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번뇌와 욕망은 철사를 끊는 것처럼 싹둑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떤 질적인 변화를 줄 수는 있다. 말하자면 에너지의 전환이다. 욕심으로 흐르는 에너지, 탐욕으로 흐르는 마음은 베푸는 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웃을 돕고 나누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즉 전환이 되는 것이다. 또 까닭 없이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는 기운은 연민의 정으로, 또 자비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 어리석음으로 흐르는 에너지, 한치도 못 알아볼 정도로 꽉 막힌 깜깜한 어리석음은 지혜의 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즉,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업이 달라진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업의 기준에서 보면 순간의 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한 사람의 평생을 넘어 세세손손까지 이어진다. 내가 한 행위가, 내가 한 말이, 내가 먹은 마음이 나에게 돌아온다. 남의 것 훔치면 내 것이 되는가? 안 된다. 업 때문에 그렇다. 도둑은 도둑의 업을 면하지 못한다. 비록 얼굴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야만의 그것이다. 그건 자기가 만든 것이다. 순간순간 마음 먹은 것이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 마음이 밝고 평온해서 중심이 잡힐 때 세상과의 관계도 밝고 원만해진다. 내 마음이 평온해서 어떤 갈등도 없이 중심이 잡힐 때 진짜 맑고 향기로워진다. 그런데 마음이 뒤틀리게 되면 그 뒤틀림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피해를 다 입게 된다. 이게 마음의 흐름이고 마음의 메아리이다. 모두 다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좋은 일을 하면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 악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누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힘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뿌려서 거두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도리를 몸에 익히면 혼란도 어지러움도 없다. 큰 기업을 이끄는 사업가의 경영 철학을 읽은 적이 있다. 경영 철학이라고 하니 무슨 거창한 것 같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들어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이다. 이 사람은 출근할 때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다짐과도 같은, 희망과도 같은 염원을 한다고 한다. 오늘 할 일은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누구든 나에게 마음으로부터 고맙다고 인사하는 친구를 만드는 일이다. 그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다. 내가 간단한 이야기라고 했지만 또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고맙다고 마음으로부터 인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상대의 그런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모두 바쳐야 한다. 그래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다. 내가 그런 원을 세워서 하루 일을 시작하면 내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다. 사업에만 경영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도 경영 철학이 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인간관계에서 시작이 된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결국 관계와 관계의 결합이다. 잘 산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어려울 게 없다. 그런데 좋은 관계, 나쁜 관계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이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곧 내가 그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내 자신도 기쁘다. 이웃을 괴롭게 하면 내 자신도 고통스러워진다. 마음은 메아리이기 때문이다.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기울이면 그 이웃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의 내적인 평안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것은 관념적인 종교의 세계가 아닌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이다. 60세가 넘은 지금, 이제는 진정으로 알아야 한다. 단순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아니라 충만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정리정돈 하나하나가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고, 물건을 버리는 행위 하나하나가 집착을 버리는 수행이라는 것을 말이다. 40세가 넘으면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제 60세가 넘었으니 더욱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할 때다. 단순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아니라 충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